네,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제조업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반적인 증시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그간 강하게 믿어왔었던 고용들마저도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 그 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먼저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고용지표의 추세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ADP 지수는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의 변동성은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 대표적으로 이제 ISM 지수라든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었던 미국의 수출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특히 미국의 산업의 한 축을 이끌었던 게 자동차와 함께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들, 셰일가스 산업들이었는데 이쪽의 둔화가 최근에 격하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제조업 지표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산업 생산과 가동률인데요. 지금 가동률 측면에서도 주춤거리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산업 생산 자체도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물 지표들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제조업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재고 순환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핵심 자본재 주문, 즉 가장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고 추세를 보고 있는 핵심 자본재 주문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작년 9월 이후로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 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재고 순환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감소하고 재고가 늘어나는 가장 부정적인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에 대한 압박 자체는 앞으로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경제의 지금 69%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 제조업 지수만 지금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는 잘 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눌리는 건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느냐. 조금 전에 외신에서도 나왔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크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디레버리지를 한 미국의 입장에선 그렇게 크게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일부 소비자들은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늘리는 그런 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현재 제조업 위축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될 만한 요인, 오늘 발표됐던 여러 가지 지표들의 부담 요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의 부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비롯해서 2월 주택 건수와 관련해서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네,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래량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신규 주택 거래, 기존 주택 거래를 보시면 가장 호황을 이뤘던 2006년, 2007년도와는 아직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됐거든요. 근데 개선된 이후에 지금 현재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이 구간에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립주택 같은 그런 주택들이 크게 수요가 늘었지만 지금은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 늘지 않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수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늘지 않고 있어서 양적인 측면으로는 크게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들 그리고 우리 아메리칸 드림에서 얘기하는 그런 미국 주택들, 2층 집에 마당도 크게 있는 그런 집들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주택시장이 암울하다? 그건 아까도 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악화로 인해서 오히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를 잠시 넘어서는 듯 했다가 다시 또 빠르게 눌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압박을 받을 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 관련주들의 최근 모습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더 팽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도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해볼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표 때문에 밀렸다라는 건 어찌 보면 거의 핑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눌리는 구간, 반대로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렇게 지수의 조정 구간에서 힘을 내는 구간,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낙폭과대주 샌디스크 같은 종목은 2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경제 지표 때문에 밀렸다라기보다는 결국 경제 지표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과다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좀 열기를 식혀가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국내 관련주, 그런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지표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미국의 산유량이었습니다. 1월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를 보이면서 유가가 또 한 번 5% 이상의 급등 장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또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이란의 핵 협상은 진행되고 있고 예멘에서의 전투는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의 단기 전망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하루에 5%씩 변하는 게 여기서의 전망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길게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다녔던 그런 시절에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 뭐 석유가 바닥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초등학교 이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지금은 유가가 얼마나 남았냐라고 물어보면 50년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석유의 가체 연수와 지금 생산 가능한 확인 매장량이 같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30년 전에 봤을 때 그때 봤던 가체량과 지금의 가체량은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오펙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는 유가는 가격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산유량으로 조절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이나 여타 국가의 셰일가스로 인한 타이트 오일까지 나오게 된다면 장기적인 석유의 공급 과잉은 쉽게 해소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 왜 현재 유가가 빠지는지 뭐 반등할 수 있겠죠. 뭐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60 뭐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 공급 과잉의 판을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실제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줄고 있고 전기차 판매도 일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유가의 반대편에 있는, 즉 화석에너지 반대편에 있는 그린에너지 쪽의 투자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광 효율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투자 설비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두바이 유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소규모, 프로젝트 형태,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금융으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기업들이 이제 IPO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유가는 크게 오르긴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고요. 또 하나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야 될 건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끊임없이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가에서 움직이는 지금 항공주들 뭐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냐?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대체 에너지 쪽에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고 사업 시너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OCI, 하나케미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여전히 변동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편입해보자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모두 다 오름세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일단 글로벌 증권업종에 있어서 키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떠한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다양한 자산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유동성의 흐름을 잘 잡고 그와 관련돼서 자산 가격의 상승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종목군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좋은 종목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이 주봉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장기적인 상승세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가 좋은 것은 상품 시장, 픽스드 인컴 시장, 그다음에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다른 매매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은행으로서의 뭐 IPO 역할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 분야에서도 잘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안정과 함께 배당 확대 그리고 풀업 트레이딩은 줄어들면서 위험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이들 종목의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유동성의 흐름과 전체적인 금리 동향에 발맞춰서 잘 전략을 움직이고 있는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으로서 골고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주들, 국내 시장에서도 일단 흐름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그 자세한 부분을 파헤쳐 봐야겠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너무 좋은 거죠.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거래대금 기준으로 BEP를 3개월째 넘어서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런 양상을 본다면 다음 달에도 뭐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국고채 3년물은 계속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증시 주변 자금들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죠. 자, 물론 신용잔고가 이렇게 늘고 있는 건 나중에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나 어쨌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신용잔고가 늘면서 거래대금도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익 베이스가 좀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PBR을 보시면 왜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가느냐 M&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PBR 개념에 봤을 때도 평균 PER이 대형주들은 다 1배 이상의 수준이라면 이들은 지금 뭐 아주 낮은 종목은 0.4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다가 뭔가 모멘텀을 두고 M&A 이슈까지 갖다 붙이고 이들 종목의 거래량도 붙으면서 또 실적 개선 속도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거기다 성강통, 후강통, 뭐 M&A, 중국 쪽의 자본 유입 이런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대형주보다는 중성주 쪽이 잘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전략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중성주 쪽에 여전히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거래소 상장 모멘텀까지 더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길게 본다면 대형주 쪽에 여전히 발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리스크온,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기고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단기 랠리 그리고 이 대형주들은 장기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전략 세워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투자 매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